어디서 시장통 냄새 나는 국물을 가져와. 당장 갖다 버려. 시어머니는 만삭 며느리가 끓여온 공국을 변기에 콸콸 쏟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산통으로 뒹구는 며느리의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위자료는 없다. 애 낳고 몸 추스르면 빈털터리로 나가. 내 아들 교수 되는데 방해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던 그때 병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대학병원장과 의사들이 줄지어 달려와 맨발로 쫓겨난 며느리 앞에 90도로 고개를 숙인 순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그 시장통 며느리가 사실은 감당 못할 거물이었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상상 그 이상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통쾌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연서는 갑작스러운 하복부 통증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차가운 손으로 아랫배를 만져보니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침대 시트가 따뜻한 물기로 젖어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 연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정일보다 보름이나 빠른 출산 신호였어요.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음, 두 번째 신호음이 지나갔지만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시도에도 통화 중이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연서는 가슴을 움켜쥐며 진통을 참아내려 애썼어요. 연서가 시어머니 장 여사의 방문을 두드리며 가쁜 숨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양수가 터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진통이 시작되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장 여사가 문을 열더니 귀찮다는 듯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하필 새벽에. 택시비도 비싼데 말이야. 장 여사는 머리를 대충 묶으며 투덜거렸어요. 연서를 도와주기보다는 자신이 피해를 본다는 식으로 굴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연서는 5분마다 찾아오는 진통에 온몸을 떨며 버텼습니다. 손톱으로 손바닥을 꽉 움켜쥐어도 아픔이 가시지 않았어요. 장 여사는 연서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만 계속 재촉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좀 가세요. 애가 차 안에서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간호사가 연서를 휠체어에 앉히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진통 간격이 어떻게 되세요? 보호자분은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장 여사는 원무과 창구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직원 앞에서 주먹을 탁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특실은 절대 안 됩니다. 보험되는 다인실로 넣어주세요. 원무과 직원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으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응급분만 상황인데 일단 상황에 맞는 병실을 배정해드리고. 장 여사는 직원의 말을 가로막으며 더욱 큰 소리로 싸웠어요. 상황이 뭐예요? 애 낳는 게 무슨 대수라고. 다인실 말고는 절대 안 받습니다. 장 여사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고개를 돌려 무슨 일인지 쳐다봤어요. 연서는 진통 중에도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리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편 대학 강의실에서 민석은 연서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내리면서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최윤지라는 이름으로 온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 안 그럼 스폰서 계약 없어. 짧고 건조한 문자였지만 민석에게는 운명을 가르는 최후 통첩과 같았어요. 민석은 강의실 책상에 팔꿈치를 올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왔어요. 손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얼굴을 문지르기를 반복했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에는 최윤지의 말들이 맴돌고 있었어요. 연서가 분만실로 옮겨지는 침대 위에서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볼 때까지도 민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연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남편분 연락되시면 금방 오실 거예요. 힘내시고 호흡 맞춰보세요. 연서는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듯 말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민석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연서가 분만실에 들어간 지 4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복도에서 장 여사를 발견하고 다가갔어요. 민석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연서는 어디 있어요? 장 여사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간 지 한참 됐다. 너는 어디 갔다 이제 와? 민석은 대답 대신 복도 구석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어요.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성스럽게 고쳐맸습니다. 머리카락도 손가락으로 한 올 한 올 다시 빗어 넘겼어요. 민석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타이밍 한번 기막히네. 내 인생 발목 잡는 건 여전해. 표정을 차갑게 굳히며 턱을 치켜들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만실 안에서는 연서가 혼신의 힘을 다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올 때마다 침대 난간을 움켜쥐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의사가 계속 격려했지만 연서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머리가 보여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연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쏟아냈어요. 마침내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갓 태어난 아이를 연서에게 보여줬어요. 연서는 눈물을 흘리며 작고 빨간 생명체를 바라봤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기다리던 장 여사와 민석은 간호사가 나오자마자 에워쌌습니다. 장 여사가 간호사의 팔을 붙잡고 조급하게 물었어요. 고춘이 아니냐? 민석도 긴장한 표정으로 간호사를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하게 잘 나왔어요. 간호사의 대답을 듣자마자 장 여사가 입을 벌리며 혀를 차고 또 찼습니다. 에이, 대를 잊긴 글렀네. 장 여사가 대놓고 혀를 찬 것이었어요. 민석도 입술을 삐죽 내밀며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이상하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신생아실로 아이가 옮겨진 후 간호사가 연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어 보이지만 일부 수치가 조금 애매하게 보여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연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단호하게 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돈 들어가는 검사는 필요 없다. 단순 황달일 뿐이야. 연서는 입술을 꽉 깨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 연서의 걱정스런 눈빛을 완전히 묵살해버린 것이었어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연서는 출산으로 지친 몸에 기력을 보충하려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김 실장이 몰래 챙겨준 보온병이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구수한 공국 냄새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서가 국그릇에 공국을 따르려는 순간 장 여사가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어요. 뭐야, 이 냄새? 연서가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들어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공국인데요. 기력 보충하려고. 장 여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연서 손에서 보온병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변기 뚜껑을 열고 공국을 모두 쏟아버렸어요. 시장통 비린내 난다. 연서는 공국이 변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 실장이 정성껏 우려낸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민석이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연서는 남편이 출산을 축하해 주거나 수고했다는 위로라도 해줄 것이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땀을 흘리는 연서에게 물 한 잔 주지 않고 두꺼운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민석이 링거를 꽂고 누워있는 연서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어요. 교수 품위에 맞는 내조가 필요해. 넌 내 앞길에 방해만 되니 위자료 없이 나가. 연서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갓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이혼 서류를 던지는 남편의 모습을 차마 믿을 수 없었어요. 연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민석이 뒤돌아서며 어깨를 으쓱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은 대로야. 이혼해. 민석은 그대로 병실을 나갔어요. 장 여사도 뒤따라 나가면서 손뼉을 치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잘 됐네. 진작 그랬어야지. 혼자 남겨진 연서는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잠들어 있었어요.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산후 출혈로 인한 현기증 때문에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침대 시트를 움켜쥐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화장실에서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서는 그 소리와 함께 버려진 공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민석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던져진 이혼 서류. 이 수모가 단순히 남편의 변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철저한 계획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여자는 높은 하이힐을 신고 있어 발걸음 소리가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여자가 연서를 천천히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는데 마치 먹잇감을 확인하러 온 포식자처럼 보였어요. 여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네요. 연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품에 안은 아이가 작게 칭얼거렸어요.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민석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우아하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최윤지가 장 여사에게 다가가며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S건설 회장의 막내딸 최윤지라고 합니다. 최윤지는 들고 있던 고급 쇼핑백을 장 여사 앞에 놓았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가방이었어요. 어머님, 이제 격에 맞는 며느리를 보셔야죠. 최윤지가 상냥하게 웃으며 환심을 샀습니다. 장 여사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쇼핑백 안을 들여다봤어요. 한정판 핸드백이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쌓여 들어 있었습니다. 장 여사는 핸드백을 확인하고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최윤지의 손을 덥석 잡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이고, 진작 이런 복덩이가 들어왔어야 했는데. 장 여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연서는 침대에 누워 이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때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의사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연서가 당하는 모욕적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복도로 사라졌어요. 최윤지는 장 여사와 인사를 마치고 침대에 누운 연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연서의 침대 옆 의자에 있던 낡은 속옷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 올렸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민석 씨가 교수 되려면 이런 구질구질한 과거는 청산해야죠. 최윤지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연서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다 못한 연서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요. 연서의 목소리가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민석이 오히려 차가운 눈빛으로 연서를 가로막았습니다. 귀한 손님에게 무슨 말버릇이냐? 민석이 본색을 드러내며 연서를 나무랐어요. 그리고는 최윤지를 향해 돌아서며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지 씨 덕분에 내 인생이 핀 거야. 바로 그때 연서가 품에 안고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장 여사가 귀를 막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시끄럽네. 장 여사가 연서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고함쳤어요. 내 울음소리 듣기 싫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장 여사는 연서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병실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연서는 산후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핏덩이 같은 아이를 겉사개로 감싸 안았어요. 맨발로 차가운 병원 바닥을 딛게 되었습니다. 제발. 연서가 간신히 말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장 여사가 연서의 등을 떠밀며 복도로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연서는 아이를 꼭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복도에 나섰어요. 병실 안에서는 시댁 식구들과 최윤지가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최윤지가 흥겨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종택 리모델링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장 여사가 손뼉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만났네. 복도를 지나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갓 출산한 산모가 아이를 안고 맨발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며 수상하게 생각했어요. 연서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서가 아이의 작은 귀를 손으로 막아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연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로비를 향해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병원 전체를 감쌌어요. 병원 정문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벤츠와 BMW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모습이었어요.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교수들이 정문 앞에 도열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 직원들도 평소보다 훨씬 바삐 움직이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내려온 민석과 장 여사는 이 상황을 보고 착각했습니다. 민석이 최윤지와 팔짱을 끼며 거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보세요. 병원장이 저의 교수 임용을 축하해주러 나온 것 같네요. 장 여사도 들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윤지양 덕분이야. S건설 회장 딸이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지. 민석은 최윤지와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병원장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병원의 주인인 양 어깨에 힘을 주며 걸었어요. 최윤지도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민석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편 로비 한 구석에서 연서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움직임이 평소와는 달랐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어요.
연서는 아이를 더욱 꽉 안으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며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민석과 장여사, 그리고 최윤지가 병원장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연서는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병원 로비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병원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최윤지와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민석이 병원장 앞에서 멈춰서더니 손을 내밀며 아는 척을 했습니다. 병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지만 병원장은 민석을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쳤습니다. 민석의 손은 허공에 그대로 남겨진 채였어요. 병원장의 시선은 오직 로비 한 구석에 서 있는 맨발의 연서에게만 향했습니다. 병원장이 연서를 발견하자마자 급하게 걸음을 옮겼어요. 뒤따라온 재단 이사들과 주요 교수들도 모두 연서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서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병원장과 재단 이사들이 연서 앞에서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사장님, 아니, 설립자 손녀분께서 누추한 곳에 계신 줄 몰랐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어요. 민석과 장여사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석의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고 장여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어요. 최윤지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들어 민석과 장여사를 노려보며 호통쳤어요. 고 박 회장님과의 계약 조항대로 직계 혈족을 능멸한 자들은 즉시 퇴거 조치한다.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보안 요원들이 즉시 민석과 장여사 쪽으로 다가갔어요. 바로 그때 로비 입구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이었어요. 그는 손에 고급스러운 밍크 코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연서에게 다가가 최고급 밍크 코트를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연서의 초라한 병원복 위로 따뜻한 코트가 감싸졌습니다. 김 실장이 연서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지분 승계 서류입니다. 김 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연서에게 건넸어요.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치 빠른 사기꾼 최윤지는 부지 회수. 설립자 손녀라는 말을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들통나기 전에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최윤지가 슬그머니 민석의 팔을 놓고 인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연서는 최윤지가 움직이는 모습을 힐끗 보았어요. 최윤지의 손에 들린 가방을 보며 뭔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는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일단은 눈앞의 쓰레기들을 치우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연서가 민석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민석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연서가 민석 앞에 서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했지? 그래, 이제부터 네가 나한테 뱉어내야 할 거야. 연서가 선전포고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허공에 날렸어요. 하얀 종이 조각들이 로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병원 보안팀이 민석과 장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짐짝 다루듯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민석이 끌려나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이건 꿈이야, 말도 안 돼.
민석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장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연서의 코트 자락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보안 요원이 장 여사를 제지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이건 오해예요. 장 여사가 울부짖었지만 연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연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서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김 실장이 연서를 따라 걸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연서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연서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연서가 마음속으로 뇌까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이제부터가 진짜 사냥이야.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향해 말이에요. 펜트하우스 병실에 도착하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연서를 맞았습니다. 넓은 창으로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연서는 아이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병실 문틈으로 지켜보던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는 연서에게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현우가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주치의이자 재단 신탁 집행인으로서 마지막 유지를 받들러 왔습니다. 강현우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연서는 강현우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지가 뭔지 듣고 싶어요. 연서의 목소리는 이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긴 복수의 서막이 오늘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연서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강현우가 펜트하우스 병실 소파에 앉아 연서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강현우가 무릎을 꿇고 연서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평생 괴로웠지만 손녀분만큼은 반드시 지키라는 유언을 따르겠습니다. 강현우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들을 꺼냈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재단 내부 감사 자료와 신탁 문서였습니다. 연서가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어요. 한편 병원에서 쫓겨난 민석과 장 여사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도어락 번호를 누르려 했지만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도어락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민석이 당황하며 다시 눌러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장 여사가 현관문에 붙어 있는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민석아, 이게 뭐야? 장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현관문에는 가압류 예고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된 공문서였어요. 장 여사가 집 문서를 찾기 위해 핸드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방 안을 아무리 뒤져도 문서가 없었어요. 아니, 가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 가방은 어디 갔지? 장 여사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제야 병원에서 최윤지가 자신의 가방을 들고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 여사의 다리가 풀리며 현관 앞에서 혼절했어요. 민석은 황급히 최윤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에서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안내음만 나왔어요. 민석이 몇 번이나 다시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민석이 절규하며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자신이 철석같이 믿었던 건설사 회장 딸이 사실은 자신들을 털어먹으려던 사기꾼이었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민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연서는 김 실장과 함께 민석이 재직 중인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총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총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연서가 총장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비윤리적인 교수가 있는 학교에 재단 지원은 없습니다. 연서가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던졌어요. 그 파일 안에는 관련 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과 공식 절차를 통해 정리된 문제 제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총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후 학교 내부와 관계기관의 공식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들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가 학교 구성원들에게 공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삼삼오오 몰려들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김민석 교수가 진짜 충격적이네.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펜트하우스에서 강현우가 연서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강현우가 태블릿을 연서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최윤지는 지금 공항이 아니라 또 다른 타겟을 물색하려 강남 모처에 숨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확인된 정보들이 정리된 형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연서가 그녀를 잡을 수 있도록 미리 판을 깔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연서는 시댁이 소유한 상가 건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뿐인 그 건물의 채권을 모두 매입했어요. 장 여사가 평생 자랑해온 양반 가문의 족보마저 경매시장에 헐값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연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연서야, 제발 들어줘. 다 윤지 그 여자가 시킨 짓이야. 민석이 변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연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윤지가 널 망친 게 아니야. 내 욕심이 널 망친 거지. 연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의 변명 따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김 실장은 경찰청장에게 민석과 최윤지의 투자 사기 및 횡령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 실장의 오랜 경험과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서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연서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파멸이 그들의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자신을 업신여기고 모욕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강현우가 연서 뒤에 서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님의 유지대로 정의가 실현되고 있어요. 연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보였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아이가 작게 움직였어요. 연서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연서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지만 연서의 복수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김 실장이 다가와서 보고했습니다. 아가씨,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연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시의 불빛이 연서의 결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대학 본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교수 임용 발표장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석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단상에는 임명장을 든 총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을 든 경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경찰관이 민석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경찰이 민석 앞에 서서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최윤지와 공모에 빼돌린 연구비와 투자금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경찰이 민석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찰칵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민석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유치장에 갇힌 민석은 옆방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최윤지였어요. 연서의 제보로 이미 체포되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철창 사이로 최윤지를 보고 소리쳤어요. 야, 최윤지, 이 모든 게 내 짓이잖아. 최윤지도 맞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먼저 꼬드긴 거잖아. 두 사람은 철창 사이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며 밑바닥 인성을 드러냈어요. 유치장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집과 재산을 모두 잃은 장 여사는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찜질방 구석에서 라면을 먹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찜질방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학 교수 연구비 횡령 사건으로 김민석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장 여사가 TV 화면을 보고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찜질방 직원들이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장 여사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민석이 수감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될 즈음 민석은 만기 출소했어요. 하지만 전과자 낙인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회 밑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한 것이었어요. 출소한 민석은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몸 관리를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 운동을 하고 닭가슴살만 먹으며 체력을 길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인터넷을 뒤져 연서의 기사를 찾아 악플을 달았어요. 민석이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너도 무너질 거야. 민석은 연서의 동선을 은근히 추적하며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연서는 강현우의 도움으로 사업을 안정시켰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장했어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고 믿으며 아이의 유치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서가 아이와 함께 유치원 용품을 사러 쇼핑을 했어요. 아이는 새 가방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엄마, 이 가방 예쁘죠?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연서도 덩달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현우는 연서 곁을 지키며 든든한 삼촌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어요. 하지만 연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아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아이와 놀아주며 연서를 바라봤어요. 연서의 미소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서는 아이 입학식 전날 밤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잠든 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연서가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 우린 행복해질 거야. 연서는 모든 고통이 지나갔다고 믿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입학식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치원 강당에서 아이들이 입학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연서의 딸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노래를 멈췄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구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 그때처럼 경련을 일으키며 무대에서 쓰러졌어요. 우리 딸, 연서가 비명을 지르며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강당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연서의 평온했던 세상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현우가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아이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동안 연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5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와 연서에게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5년 전 놓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연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행복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강현우가 연서의 어깨를 붙잡고 위로했지만 연서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응급실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끝에 의료진이 정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치의가 연서와 강현우 앞에 앉아 무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주치의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5년 전 보였던 증상들은 당시 상황에서는 단순 신생아 황달로 보일 수도 있었고 현재의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정밀 검사를 통해서야 지금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연서의 머릿속에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 검사비를 아끼려고 검사를 막았던 그 순간이었어요. 연서는 주먹을 꽉 쥐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잃는다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어요. 과거를 후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연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제가 간을 줄 수 있나요? 연서는 지체 없이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각종 검사를 받으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통보했습니다. 어머니는 간 크기와 면역학적 부조화로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 침부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연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민석에게 아이의 목숨을 구걸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연서는 병실에서 혼자 오열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그 쓰레기에게 아이 목숨을 구걸해야 하나? 연서의 비명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강현우는 문 밖에서 연서의 절규를 들으며 함께 괴로워했습니다. 주먹을 벽에 대고 이를 악물었어요. 결국 모성애가 자존심을 이겼습니다. 연서가 김 실장을 불렀어요. 김 실장이 빠르게 민석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 왔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민석이 연서 아가씨 주위를 맴돌며 재기를 위해 몸 관리를 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간 상태는 최상급입니다. 연서는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연서가 민석의 고시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 4층 좁은 방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민석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은 연서의 방문을 기다렸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내 기사에 악플 다는 거 지겨웠는데 제 발로 찾아왔네? 민석의 몸은 3년간의 운동으로 탄탄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비뚤어진 욕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간이식이 필요해. 민석이 팔짱을 끼고 뻔뻔하게 말했어요. 내 간이 필요해? 그럼 강남 빌딩 한 채와 현금 50억. 그리고 내 전과 기록 다 지워줘. 민석이 아이의 목숨을 흥정의 도구로 삼고 있었습니다. 연서의 주먹이 떨렸어요. 연서가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전과 기록 삭제는 불가능해. 민석도 그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서를 더 괴롭히기 위해 배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넌 내 자식 장례식이나 치르든가. 바로 그때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여사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퇴원 후 노숙 생활을 하던 장 여사였습니다. 장 여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장손 살리려면 그 정도는 줘야지. 핏줄이 어디 가냐? 장 여사가 민석을 거들고 나서며
연서의 속을 뒤집어 놓았어요. 연서는 치밀어 오르는 사리를 겨우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가 죽는다는 현실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연서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마지막 카드를 준비하세요. 연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석과 장 여사는 연서가 굴복했다고 생각하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연서의 눈에는 다른 계획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어요. 강현우는 병원에서 연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서가 고시원 계단을 내려오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민석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었어요. 김 실장은 연서의 지시를 받고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민석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서의 진짜 복수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연서가 민석과 장 여사를 병원장실로 호출했습니다. 민석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병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장 여사도 뒤따라 들어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연서가 병원장실 중앙 테이블 위에 두툼한 현금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어요. 연서가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하는 돈 준비했으니 검사 받으러 가자. 민석의 눈이 현금 가방을 보고 번뜩 빛났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석이 현금 가방을 보고 눈이 뒤집혀 테이블 위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펜을 들었어요. 장 여사도 옆에서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서가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원장실 벽면에 대형 모니터 화면이 켜졌어요. 화면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출소 후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관절 영양제를 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이 영양제만 드시면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화면 속 민석이 노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현황까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펜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연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파헤친 건 새로운 죄가 아니야. 네가 출소 후에 저지르고 숨겨온 여죄들이지. 누범 기간이라 이번엔 실형 5년 이상이야. 민석의 다리가 풀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연서 앞에 엎드렸어요. 살려달라. 제발. 민석이 목이 터져라 빌었습니다. 장 여사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연서는 현금 가방을 테이블에서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서를 민석 앞에 내밀었어요. 연서가 냉정한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선택해. 지금 경찰 불러서 감옥 갈래? 아니면 아이한테 간 떼어주고 내가 써주는 선처 탄원서 받아서 감형의 기회라도 얻을래? 민석은 탄원서가 집행유예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기 금액이 워낙 커서 연서의 탄원서 없이는 꼼짝없이 중형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1년이라도 형량을 줄이려면 자신의 간을 내놓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당장 구속을 피하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서가 추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친권 포기 각서에 공증 받고 아이 앞에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 조건으로
출소하면 지방 국밥집 일자리는 알선해주마. 연서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민석의 미래까지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결국 민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삐뚤빼뚤해졌어요. 장 여사는 옆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병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복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도주 우려 때문에 미리 대기시켜둔 것이었습니다. 김민석 씨 수술 전까지 저희가 동행하겠습니다. 사복경찰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사실상 구속과 다름없었어요. 민석이 사복경찰들의 감시를 받으며 수술 전 검사실로 끌려갔습니다. 연서는 민석이 끌려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연서 옆으로 다가와 떨고 있는 연서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강현우가 부드럽게 위로했어요. 가장 현명한 엄마의 선택이었습니다. 연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수술실 앞에서 연서는 들것에 누워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연서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딸 꼭 살아서 나와.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할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며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연서는 수술실 의자에 앉아 긴 기다림에 들어갔습니다. 강현우가 연서 옆에 앉아 묵묵히 함께 기다려 주었어요. 김 실장도 복도 끝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민석에 대한 마지막 처리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갈 것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서의 길고 험난했던 복수도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이는 회복실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고 민석도 수술 부위가 아물어가며 건강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민석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민석은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장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초조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변호사 옆에 앉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와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의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장이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형량을 대폭 줄여주었어요. 민석은 집행유예를 기대했다가 실형 선고에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썩을 것을 1년 6개월로 줄인 것에 안도하며 교도관에게 끌려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석이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며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2년여의 수영 생활을 마치고 나온 민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서가 알선해준 지방의 외딴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국밥집 주방에서 민석이 그릇을 닦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왕년에 내가 교수 될 뻔했는데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국밥집 사장도 손님들도 그의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국밥집 구석에서는 장 여사가 마늘을 까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늘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장 여사가 마늘을 까다가 과거 며느리에게 쏟았던 공국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복을 발로 찼지. 장 여사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최윤지의 결말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민석과 달리 선처를 호소할 가족도 피해를 변제할 돈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녀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감옥 안에서도 옆방 죄수에게 사기를 치려다 발각되어 독방에 갇힌 채 누구보다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려했던 명품 인생의 끝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뿐이었어요. 1년 후 서울 강남에서는 연서가 운영하는 식품회사의 신사옥 준공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리본 커팅식에 강현우와 아이가 함께 참석했어요. 아이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연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강현우가 연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근처에서 꽃을 보며 놀고 있었어요. 강현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은 지켰지만 이제는 제 의지로 당신과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강현우가 정식으로 프러포즈하는 순간이었어요. 연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달려와 강현우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아이가 자연스럽게 강현우를 아빠라고 부르며 품에 안겼어요. 연서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민석의 존재가 아이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져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연서가 강현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함께 새 출발해요. 그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연서는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가요? 연서가 마이크 앞에서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지켜줬다는 따뜻한 기억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연서의 진심이 담긴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몇 개월 후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서와 강현우 그리고 아이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병원 재단이 설립한 무료 아동 진료센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중간에서 두 어른의 손을 꽉 잡고 깡충깡충 뛰며 걸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아픈 아이들 도와줄 거죠? 아이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연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줄 거야. 강현우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이 되어주자. 세 사람의 뒷모습이 따뜻한 봄 햇살에 비춰지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연서는 긴 복수의 여정을 끝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강현우는 든든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료 진료센터 입구에 걸린 현판에는 고 박 회장 기념 아동진료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연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과 희망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연서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워나간 성장의 기록이었죠. 때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였지만 그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모성애가 있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미움을 이기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연서가 보여준 것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 통쾌하셨습니까? 저문은 노을을 보며 여러분의 마음속의 근심도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줄 것이니 걱정 마세요. 자,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편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